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도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즐거운 과학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정원 박사님, 네. 창현 씨 두 네. 분 오늘 식사하셨나요? 식사요? 아직은 못했는데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겁니다. 아직 못 하셨고 창현 네. 씨는요? 저도 박사님과 같이 맛있는 걸 먹을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여기 올 때는 뭘 타고 오셨나요? 자동차 운전해서 왔지요. 네. 자꾸 똑같은 대답하는 것 같은데 저도 차를 타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오늘 행적을 이렇게 예. 조사하시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분의 밥상 위에도 그리고 자동차에도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거든요. 밥상하고 자동차요? 밥상하고 자동차요? 공통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그래 보이죠? 밥상 위에 숟가락과 젓가락 그리고 자동차에도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와, 이거 젓가락질. 그렇네. 네. 오늘은 인류와 가장 가깝고도 친근한 금속 철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류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도와주는 철. 그 안에는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밥도 자기 그릇이 아닌 철 그릇에 먹는, 잠도 라텍스가 아닌 철 스프링 매트릭스에서 자는 과학계 철학자, 철강을 닮은 남자 이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인가요? 사기 그릇에는 안 드시고 철 밥그릇만 쓰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뭐 간간히 사기 그릇에도 먹긴 합니다만 네, 그만큼 철을 이제 사랑한다는 이야기로. 과학계의 철학자, 철학자. 네, 예, 주기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한 분 더 계시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뜨거운 가슴으로부터 철의 피가 철철 넘쳐흐르는 포항공대 철강대학원 김영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의 피가 철철 흐른다. 그만큼 열정적이시다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제 생각에도 열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열정적이다 못해 계속 하루하루 철 들고 있는 철의 사나이입니다. 네. 이창훈 박사님도 소개하실 때 철을 닮은 남자라고 소개하셨는데, 그럼 뭐 근력 좀 자신 있으신가요? 뭐 일반적으로 철이라 그러면 네. 이제 무쇠팔, 무쇠다리 뭐 이런 게 이제 연상이 되실 텐데, 그렇죠. 근데 뭐 제가 힘이 센 건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고집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을 보면 뭔가 좀 단단한 것이 좀 고집 있어 보이지 않나요? 예, 저도 그래서 이제 전공을 철로 선택할 때 사실 당시에는 이제 전자재료가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네. 뭐 전자니 밴드갭이니 이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철 그리고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좋아서 이제 철을 전공으로 선택을 했고 이제 한 20년 정도 이제 철을 연구해 보니 제 성격이랑도 잘 맞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도 철의 매력을 이제 새록새록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이 무슨 이유로 철에 이렇게 푹 빠지셨을지 철의 매력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철, 정말 가깝고 귀한 금속이 바로 철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철은 우리가 늘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밥 먹는 밥그릇, 수저, 그다음에 이제 물이 지나가는 그 수도관, 그다음에 배, 항공기, 그다음에 이제 건물, 모든 건물 철에 다 살고 있죠. 저 오늘 아침에 또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정부종합청사 담도 다 철로 되어 있더라고요. 철은 우리 늘 가까이 있고 마치 공기와 같아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항상 가까이 있는 친근한 우리 재료가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봐도 정말 오래 됐잖아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다음에 철기 시대가 왔는데 철기 시대 때부터 철을 도구로 사용했다고 역사 시간에
배웠거든요. 그렇죠. 저도 철 하니까 딱 떠오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히타이트 왕국. 어,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도 기억나요. 네. 이상하게 그 이름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히타이트. 그러니까요. 예. 히타이트라고 막 옛날에 학창 시절 때 막 시험 공부할 때 엄청 외웠거든요. 그쵸. 그만큼 뭐 철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던 나라로 알고 있는데요. 역사학자들이 이제 재료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하잖아요. 예,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게 뭐 역사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은 다르지만 철기 시대가 BC 한 500년부터 AD 한 500년 정도까지를 이제 철기 시대라고 보통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제 생각인데 저는 지금도 철기 시대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시대에 있습니다. 살고 있군요. 예, 신철기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100% 동의하는데요. 어느 시기가 이제 마감이 된다면 그게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그 철강, 조광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산업이 발전되면서 더더욱 더 중요한 재료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이미 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철기 시대, 신철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철강 산업 넘버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거든요. 한번 자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이런 이제 세계 굴지의 이제 철강 회사를 우리나라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마 세계 한 5위권 정도 생산량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한 5위권,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세계 한 10위권 정도 이렇게 아주 세계적인 철강 기업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력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기술 개발을 이뤄서 그 철강의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이제 독일이나 일본에 버금가는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야, 그럼 철의 생명력이 참으로 오래 길게 가는데요. 오랫동안 이렇게 철을 사랑받았던 이유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네. 일단 철이 무엇인지, 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박창현의 호기심 돋보기를 통해서 오늘은 철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지금 제가 그 철의 신상 정보를 좀 조사해 왔습니다. 네. 다들 브리핑 한번 들으시고 네네네. 철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철 영어로는 IRON, 아이언맨에 들어가는 그 아이언이라고 하죠. 주교육표 4주기 8쪽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전이금속의 하나로 원자 번호는 몇 번? 아, 제가 주기율표 한번 보고 왔습니다. 26번. 아, 네, 정답입니다. 원소 기호는 Fe, 철이라고 하죠. 26번의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입니다. 그리고 전 지구에서 전체 질량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넘버원 원소이며 지각에서는 네 번째로 많은 원소이며 전 세계 금속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오. 네, 이쯤 되면 KOM, 킹 오브 메탈, 금속의 왕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온 게 맞나요? 네, 100% 맞습니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철의 신상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이번엔 철의 특징을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얍. 첫 번째 키워드, 얍. 네. 저렴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알짜배기. 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요? 박사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철강의 가격이 저렴한 건 맞습니다. 톤당 금액으로 환산을 해봐도 생수의 한 2배 정도 저렴하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철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철강 가격은 굉장히 싼 아, 편입니다. 생수의 반값이라는 거죠? 예, 생수의 반값입니다. 굉장히 싸네요. 예. 네. 그렇게 이제 값이 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매장량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은 지각의 한 5% 정도 이제 함유되어 있는데요. 금속으로는 이제 알루미늄 다음으로 많아요. 그리고 이제 철은 이제 흩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몰려 있기 때문에 채굴하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철 가격은 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철의 대량 생산 공정이 최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게 철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철이 재활용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철은 재활용의 규제입니다. 그 한 번 쓰면 이제 그 버려지는 기타의 자원들과는 다르게 철은 수명이 다한 철들은 철 스크랩으로 회수가 돼서 90% 이상 재활용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재활용된 철은 또다시 재생산이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수명이 다한 철들은 또다시 철 스크랩으로 재활용이 되고요. 재활용이 몇 번씩이나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 생산된 1톤이 생산, 소비, 회수, 재생산의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약 한 40여 차례 이상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누적 생산량이 10톤을 넘어가게 됩니다. 아, 네. 야, 1톤을 채굴하면 10톤 양만큼 쓸 수가 쓸 수 있는 있다는 거군요. 거죠. 예. 아니 뭐 1+9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진짜 철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얍! 얍! 철과 인간 생존의 비밀. 아니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전혀 가늠이 안 되는데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철이 이제 그 우리 산업에도 중요하지만 지구상에서 모든 생명은 철과 뗄래야 뗄 수가 없이 생명 탄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구는 우리가 내핵과 외핵이 다 철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철이 그 자화되어서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장 상태에 살고 있죠. 그 자기장으로 인하여 태양으로 오는 태양풍, 우주 방사선을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뭐 다 암에 걸리든지 다 죽었겠죠. 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다 그 철의 보호를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 소중한 우리의 자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간입니다. 이 피가 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헤모글로빈의 주 구성원이 철이라서 우리 몸에 한 4g 정도가 철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가 빨갛게 보이는 것도 그 안에 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그 에일리언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듯이 거기서 이제 피가 빨간색이 아닙니다. 철을 가지고 있지 그렇죠.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철이 그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전 생물을 지켜주고 있는 소중한 재료이고 인간에게서는 특히나 이제 피, 호흡, 세포 호흡, 전달 여기 있어서 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몸의 그 피가 초록색이라고 생각하니 갑자기 막 소름이 끼치는데요. 네. 뭐 아무튼 철이 우리 몸 속에서도 그리고 지구의 핵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거 알았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산소의 소중함을 알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철의 소중함을 알자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상으로 박창현의 호기심 돋보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기심 돋보기 통해서 철과 인류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철하면 뜨겁고 펄펄 끓는 그 용광로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교수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건가요? 철은 친화력이 좋아서 다양한 실리콘, 마그네슘, 인, 황 등의 불순물을 하고 같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철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펄펄 끓는 그 철이 나오는 것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이 이제 고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셨을 고로라는 게 작업이 있나요? 네, 예, 고로라는 커다란 항아리에다가 원료인 그 철광석과 석회석을 넣고 코크스를 넣고 뜨겁게 가열하면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용광로 생각하면 되는 네, 용광로가입니다. 철광석과 석회석, 코크스라는 것이 같이 집어넣는 커다란 그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큰 통이죠. 또 철은 또 이 산소라는 놈이 굉장히 철하고 친해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철은 그 산소랑 붙어 있는 산화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떼어내야 우리가 그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코크스는 일종의 탄소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산소와 결합하여 CO2로 이제 날려버리고 그걸 또 다 산소를 더 뽑아내면 순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방식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실. 근데 용광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니까 뭐 책에서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럼 아주 오래전부터 썼을 것 같은데 옛날에 대장장이들이 막 철 담근 다음에 망치로 두들기고 맞아요, 맞아요. 뭐 네.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거든요.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고로 방식을 인류가 활용해 왔을까요? 그 대장장이들이 시뻘겋게 이제 달궈진 쇠를 두드리는 거는 이제 단조 작업이라고 해서 단조. 또 다른 이야기고요. 그건 네. 뒤에 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로 방식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 코크스와 같은 석탄으로 환원을 시킨 게 아니고 나무와 같은 이제 목탄으로 이제 철광석으로부터 쇳물을 이제 뽑아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한 100여 년 정도. 네. 그러면 그 자연에서 존재하는 이 철광석을 철로 뽑아내는 과정은 알 것 같은데 철에도 제가 알기로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철에는 탄소와 같은 불순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 탄소가 얼마나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철은 무르고 어떤 철은 이제 딱딱한 이제 그런 이제 철이 되는데요. 즉 이제 그 철이 탄소라는 친구를 만나서 이제 성질이 바뀌게 되거든요. 이제 철이 어떻게 바뀌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합니다. 네. 그럼 제가 강의를 통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철은 탄소 함량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순철입니다. 이 순철은 탄소 함량이 0.03% 이하로 매우 깨끗한 이제 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 함량이 적다 보니까 굉장히 무르고 잘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순철이 이제 철강 재료로 사용되는 예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주철입니다. 주철은 흔히 이제 무쇠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시골에 가면 가마솥을 많이 보실 텐데 그게 다 이 무쇠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철 같은 경우는 탄소 함량이 1.7% 이상입니다. 그래서 탄소 함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고 그리고 외부 충격에 잘 부서지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주철은 녹는 점이 굉장히 낮아서 실제로는 주조 작업을 통해서 철강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 주조라는 게 뭐냐면 틀을 만들고요. 그 틀에 이제 주철에 쇳물을 부어서 최종 제품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이제 주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 또는 이제 그 강철이라고 있는데요. 얘들은 이제 탄소 함량이 요 사이쯤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함량이 0.035에서부터 1.7% 사이의 탄소 함량을 이제 함유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소량이 적당하다 보니까 적당히 단단하고 적당히 무른 그런 이제 특성을 보입니다. 이런 이제 그 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단조나 압연과 같은 이제 소성 가공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품이 생산이 되는데요. 단조는 이거 대장장이가 시뻘겋게 다른 철을 이렇게 망치로 두드리는 이걸 이제 단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압연이라는 건 철강 회사 관련 기사들 나올 때 항상 이제 자료 화면으로 나오는 건데요. 이 시뻘겋게 달궈진 이제 슬라브가 이 롤 사이에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두께가 점점 좀 줄어드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그 압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철은 탄소 함량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여러분 그 철과 철강의 차이점을 아세요? 철과 철강의 차이점을 아세요? 철과 철강. 잘 모르시죠? 철은 철제로 관련돼 있는 모든 제품들을 총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철강이라는 거는 특별히 여기 강철, 네. 영어로는 이제 스틸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을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게 철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이 좀 더 넓은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겠죠. 이게 철은 이런 이제 탄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합금 원소를 넣어서 이제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합금강이라고 하는데요. 합금강. 그러면 여기 이제 탄소로 넣어서 만든 거니까 얘네들은 이제 탄소강이 되겠죠. 탄소강. 탄소강이 되겠죠.
이런 이제 합금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스테인레스입니다. 스테인레스. 이 이제 녹이 안 쓰는 이제 스테인레스 네. 철강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혹시 이제 우리 주변에서 안 쓰이는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쓰이는 이 스테인레스 과연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스테인레스 과연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잘 아니요. 모르시죠? 우리 생활에서 보면 이제 우연히 발명 또는 발견되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마 포스트잇일 텐데 강력한 이제 접착제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접착력이 약한 접착제를 만들면서 탄생한 게 이제 포스트잇이듯이 철강에서도 이제 우연히 발견된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스테인레스 강입니다. 이게 1912년에 그 영국 셰필드 지역에 있는 철강 회사에 다니는 해리 브리얼리라는 연구원이 우연히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그는 이제 그 포신 재료를 이제 만들던 이제 브리얼리는 이제 실패했던 그 합금철 더미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녹이 슬지 않고 유난히 반짝이는 이제 쇠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쇠 조각을 가지고 와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본인이 넣고자 했던 크롬 양보다 훨씬 더 많은 크롬 함량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연구를 거듭해서 이 녹이 슬지 않는 크롬이 많은 이 스테인레스 강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스테인레스 강이 1915년에 뉴욕 타임즈에 이제 소개될 때 그때는 이제 녹이 없다라는 의미로 non-rusting steel 또는 rustless steel로 이제 소개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얼룩이 없다는 뜻으로 이제 스테인레스 스틸로 이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예. 그 이 스테인레스라는 명칭에도 좀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이 스테인레스 강이 왜 녹이 안 쓰냐를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면밀히 살펴봤더니 녹이 없는 게 아니고 표면에 아주 치밀한 이제 크롬계 녹이 먼저 생성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 보는 이제 붉은색의 철계 녹이 만들어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의 눈에는 마치 녹이 안 쓰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게 바로 스테인레스 강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틈새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철하면 단순하게 딱딱한 특성을 가진 전통적인 재료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특히나 강연 내용 중에서 스테인리스 관련된 게 참 재밌었어요. 스테인리스가 녹이 안 쓰는 게 참 신기하고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듣다 보니까 녹이 산화크롬 있었어요. 녹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예. 아. 실은 스테인리스가 아닌 거죠. 그럼 거기서 스테인이라는 말은 보통 염색이나 네. 얼룩을 뜻하는 단어인데 네, 네. 여기서는 녹을 얘기하는 네, 네, 그렇습니다. 단어로 쓰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럼 두 분 다 또 철을 계속 연구하고 계신 연구자이시니까 각자 어떤 철을 만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조금 전 이제 스테인레스 강연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 스테인레스 쪽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철강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이 하나는 이제 녹이 잘 쓴다. 네. 또 하나가 이제 무겁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녹이 잘 쓴다는 단점은 이제 스테인레스 강이 개발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근데 무겁다는 단점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가벼운 철강을 지금 많이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도 이번에 기존 스테인레스 강 대비 20% 가벼운 경량 스테인레스 강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거든요. 세계 최초요? 예. 제가 샘플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가벼운 철강 뭔가 좀 약간 네, 여기 똑같은 크기의 이제 샘플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일반 철강이고 하나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경량 스테인레스 강인데 네. 살짝 저희께 가볍게 네, 느껴지시나요? 이쪽이. 네. 예, 예. 아주 미세하지만 네. 가벼운 게 느껴져요. 이쪽이 일반, 이쪽이 경량. 요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봐야겠는데요. 저는 눈을 제가 감고 받겠습니다. 섞어서 한번 네. 드려보겠습니다. 오, 왼쪽이 가벼운 것 같아요. 오, 맞습니다. 느껴져요. 진짜로 네. 느껴져요. 네, 약간 일반 철강은 좀 묵직한 반면에 네. 좀 더 가벼운 느낌입니다.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샘플을 좀 크게 만들 걸 그랬어요. 확실히 좀 느껴질 텐데. 그렇죠. 이 정도도 충분히 차이가 느껴질 만큼 와, 많이 가볍습니다. 네. 20% 가벼운 건 굉장히 연비가 20% 늘어난다는 거니까요. 대단한 발전입니다. 그 효율을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럼 머지않아 이 박사님께서 발명한 경량 스테인리스 제품을 저희가 만나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지금 이제 그 기업과 상용화를 위해서 현장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잘 되면 아마 이제 그 자동차 연비나 그 이산화탄소 배출 등에 아마 유리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 개발한 이제 경량 스테인리스 강이 조금 비쌀 걸로 좀 예상이 돼요. 예상이 되는데, 근데 뭐 좀 비싸더라도 뭐 쓰기 편하고 네. 뭐 연비 좋고 그럼요. 뭐 이렇다면 네. 아마 또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20%더 비싼가요? 20% 이상 더 비싼가요? 그만큼 비싸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럼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스테인리스 강에 들어가는 비싼 합금 원소인 니켈을 저희가 다 뺐거든요. 네. 빼고 이제 그 다른 이제 알루미늄을 조금 더 첨부하긴 했는데 뭐 살짝 비쌀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요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방에서 그 냄비 같은 거, 네네네. 프라이팬 같은 거 쓰다 보면 이게 손목 아플 때 있어요. 무거워서. 네. 그런데 가벼워진 게 나온다 하면 저는 살 용의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빨리 네. 상용화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영섭 교수님은 어떤 연구 하시는 거예요? 네, 이창원 박사님께서는 스테인리스, 오직 스테인리스맨인데요. 저는 좀 다양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3D 프린팅을 하셨었는데요. 네.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게 금속 3D 프린팅입니다. 오. 3D 프린팅을 통해서 재료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훨씬 더 강하고 그러니까 가볍고 예. 그런 형상적인 측면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자랑인 것 같은데요. 고엔트로피 합금이라는 기존에 없던 재료가 되겠습니다. 고엔트로피라는 말은 엔트로피가 높다는 말인 네. 것 같은데 그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정의상에서 그 엔트로피는 우리나라 말로 그 무질서도라고 하죠. 네. 우리가 알루미늄 합금은 알루미늄의 실리콘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구리 몇 퍼센트, 구리 합금은 구리의 주성 몇 퍼센트 이렇게 조금씩 넣습니다. 많이 넣으면 되지 않느냐? 많이 넣으면 이제 그 취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속공학에서는 많이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04년에 옥스퍼드 대학과 대만에서 철, 크롬, 니켈, 망간을 20%씩 넣었더니 강하고 더 온도가 내려갈수록 더 연해지고 더 질겨지는 아주 이상적인 재료의 특성을 나타내서 그 사이언스에 출판이 되었고요. 전 세계의 금속공학자들은 꽤 많이 여기 하이 고엔트로피 합금 개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취성이 뭔가요? 취성이 엿가락처럼 똑 치면 부러지는 겁니다. 부러지는 예. 성질을 네, 취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연하면 네. 제일 좋겠죠. 근데 모든 금속 대부분 재료들은 강하면 그렇죠. 이게 취화되고 이제 그 연한 재료는 강도가 낮아서 그 중간에 이제 밸런스를 맞추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딜레마잖아요. 네.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잘 부러진다. 네, 단단하면서 취성이 적은 네, 그런 거를 만들고 계신 거고 그게 고엔트로피 합금이군요. 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넣는 저희는 공학도니까 항상 가격을 안 따질 수 없죠. FE에 철에 들어가는 크롬, 니켈, 코발트, 망간은 굉장히 비싼 합금이라서 그것들을 좀 경제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제 연구의 주 목적이고 그중에 상당히 좋은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원리는 철을 높이는 거죠. 철을 높이고 다른 원소들을 넣어서 그런 새로운 합금을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을 높이고자 하는 이유는 철이 싸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죠. 싸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신소재공학과 학생이다 보니까 또 놓칠 수 없는 질문이 있는데 네. 개발하신 이 고엔트로피 합금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성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도와 연성이 다 좋아지는 연한 재료가 됩니다. 제가 만든 대표적인 두 가지 재료는 그 절대온도 0.4K에서도 강도와 연성이 계속 좋아지는 그러한
극한의 재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들었고요. 아까 연성 말씀하셨는데 보통 한 50% 정도 늘어납니다. 좋은 것들은 한 80-90% 늘어나고요. 제가 개발한 나노 고엔트로피 합금은 2000%, 20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0%, 20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철이 그렇게 늘어나는 네, 말씀이시죠? 고엔트로피 합금이니까 철은 한 60% 정도 들어가는 네. 철계 고엔트로피 합금이라는 철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복잡한 형상도 항공우주 재료는 여러 개를 붙이면 항상 거기가 위험한 요소가 되는데 그렇죠. 복잡한 거를 한 파트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좋은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이전에 없던 고엔트로피 합금 중에서도 유난히 성능이 좋은 그리고 값싸고. 값싼 네. 그런 걸 지금 만드신 거군요. 네, 예. 근데 이제 옆에 계셔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네. 이 합금이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 김영섭 교수님도 이 철 합금 쪽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자이십니다. 저희가 오늘 정말 대단한 두 분을 모셨어요. 아닙니다. 이창훈 박사님의 그 경량 스테인리스 스틸은 저희 고엔트로피 합금 분야에서도 꿈의 재료거든요. 네. 그렇게 가볍게 만들려고 저희도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20%나 가벼운 재료는 아마 세계 월드 레코드죠. 최고이고 가격도 그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곧 부자 되실 겁니다. 곧 부자 되실 겁니다. 창현 씨의 미래의 모습 아닌가요? 두 네, 분이? 이따가 저랑 꼭 기념사진 한번 두 분 다 촬영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기까지 그 안에 얼마나 수많은 난관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 노력이 숨어 있었을 텐데 수십 년간 정말 철과 함께 웃고 우신 거잖아요.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느낀 철의 매력. 네, 요거 뭘까 참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철이 팔색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철을 언뜻 보면 되게 단단하고 딱딱하고 그래서 이제 변화에 잘 대처하지 못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철은 이제 잘 늘어나는 성질, 우리가 이제 연성이나 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연성, 전성이 우수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모양으로 가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철은 절대로 딱딱하거나 단단하지만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고정관념을 깨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네요. 저는 이제 트랜스포머 재료라고 저는 트랜스포머.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간의 처리를 통해서 원하는 다양한 그 스펙트럼 중에 원하는 성질을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 두 분을 비롯해서 많은 연구자분들이 더 단단하고 가볍고 부러지지 않는 그런 철을 만들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철이 주로 어디에 활용되는지 그런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사용량으로 본다면 자동차 업계를 빼놓을 수 없겠죠. 예,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재료의 한 반이 철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자동차가 2톤이라면 한 1톤은 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특성들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철강에는 많은 기술들이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충돌을 했을 때 이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앞부분은 잘 찌그러져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제 그렇죠. 승객의 안전 충격을 흡수해야 되죠. 흡수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충돌 흡수능이 좋아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승객이 타고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하는 이제 프레임 부분, 저희가 이제 A 필라, B 필라라고 네, 이야기를 네. 하는데 그런 이제 그 프레임 부분은 전복이 되더라도 변형이 돼서는 안 되죠. 단단해야겠네요. 단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 프레임 부분은 굉장히 또 단단해져야 됩니다. 네. 이렇듯이 그 사용되는 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특성들이 다 다르고 그거를 이제 맞춤형으로 지금 이제 철강들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그다음에 김현숙 교수님 혹시 교수님도 건축 네.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기존의 지진이나 쓰나미 정도보다 한번 큰 쓰나미를 맞았죠. 그 이후로 한 두세 배 정도 강도가 높은 재료를 개발하고 국가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극한으로서 우주가 우리가 마지막 남은 또 우리의 인간의 생활 터전이 될 수 있죠. 우주에는 수많은 우주선, 방사선이 있고 온도도 굉장히 낮고 또 굉장히 높게도 올라가고 로켓을 지구를 떠날 때 아주 극한의 또 온도 마찰열이 발생하죠. 그런 극한을 견딜 수 있는 재료가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철도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철의 역사 속 재밌는 이야기를 만나볼까 합니다. 이정원의 잡학사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진 한 장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받아서 같이 보시게 되겠습니다. 잘 받으셔야 돼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 둘. 고맙습니다. 아니 마치 모기 잡듯이 그렇게. 아마 처음 보실 만한 건물일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건물일까요? 네. 이게 철을 이용해서 기둥과 보로 만든 최초의 철굴 구조 건축물, 영국의 수정궁입니다. 그 전까지는 건물을 지을 때 주로 돌과 나무를 사용했다면 철로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죠. 1851년에 영국 런던에서 철로 만든 이 유리 온실 수정궁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아름답죠? 네.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정궁은 세계 최초로 개최된 이 행사를 위해 지어졌는데 과연 어떤 행사였을까요? 행사. 최초의 행사. 요 당시에 유럽에서 이런 행사를 막 하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대전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답! 정답! 엑스포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1993년 우리는 박람회 참가국이 아닌 개최국으로 당당히 변신해 세계 무대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는데요. 당시 국력을 집중해 성대하게 치른 대전 세계 박람회는 한국이 풍부한 문화 역량을 보유한 산업 강국임을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는 엑스포고 보통 옛날에 하던 것들을 만국 박람회라고 보통 네네네. 번역을 하곤 했었어요. 이제 자본주의 세계화가 시작되던 시점이었고 1851년에 세계 최초의 런던 만국 박람회가 열렸고 그때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세계 45개의 나라가 참가해서 10만 점이 넘는 작품이라고 할까요? 상품들이 수정궁에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이창훈 박사님께서 수정궁 얘기를 좀 더 들려주실까요? 네. 수정궁은 이제 겉모양은 유리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내부 구조는 이제 주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엑스포가 열렸던 1851년에 이제 지어진 건물이라 그 길이가 1851피트였고요. 그 규모는 축구장이 18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와, 만큼의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한 네. 규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30만 장의 유리와 4,500톤의 이제 주철이 이제 사용돼서 만들어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그 수정궁 이전에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석조와 목조로 주로 이제 건물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수정궁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철강을 이제 건축물에 이제 도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이제 관람객들이 이제 투명한 빛, 화려한 외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이제 충격도 받고 이제 감탄도 받았다고 그래요. 와. 근데 실은 이제 그 수정궁 이전에는 이 철강이 실용적이긴 했지만 실제 건축 자재로는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생산하는데 워낙 애로가 있다 보니까 건축물 하나를 이제 다 지을 만큼의 그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 손 치더라도 이제 가격적인 게 또 만만치가 않아서 경제성도 안 맞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이 철강이 이 건축 자재로는 잘 활용이 안 됐었는데요.
이 수정궁을 통해서 이제 건축가나 이제 토목 기술자들이 철강이 이 건축물에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이제 가능성을 이제 확인하게 됐고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철강이 이제 건축물에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됐죠. 근데 안타깝게도 1936년에 이 수정궁은 화재로 다 소실되게 맞습니다. 됩니다. 아이고. 예. 수정궁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영국과 프랑스는 항상 그 라이벌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국에서 엑스포를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그 수정궁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프랑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도 파리 엑스포를 열면서 아주 굉장한 또 철로 된 건축물을 만들었죠. 여기서 질문, 이게 무엇일까요? 이거 너무 쉽습니다. 파리하면 떠오르는 그건. 바로 에펠탑입니다. 네, 파리 가면 항상 보고 와야 되는 그 건축물이죠. 아주 대표적인 파리의 이제 명물이 바로 런던 엑스포에 대응해서 파리 엑스포에서 저희가 야심적으로 만든 거죠. 좀 더 말씀드리면 1889년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사람이 15,000개 분리된 그 철제를 250만 개 리벳으로 연결해야죠. 그게 완공 당시 300m로서 세계 최고로 높았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학과 산업의 승리라는 찬사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런 철탑으로 만들어진 예술품 건물이 없었으니까 흉물스럽다는 지적도 네. 많았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보면 볼수록 이게 아름다우니까요. 지금은 이제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물로 잡으면서 전 세계적인 인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철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 에펠탑이 또 프랑스의 질투심이 유발한 작품이었다는 게 또 흥미롭네요. 네. 오늘은 역사 속의 철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이정원의 잠박사전이었습니다. 철이 점점 진화를 하면서 더 강해지고 또 가벼워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발전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철의 미래를 예측해 본다면 어떨까요, 교수님? 네, 저는 철의 미래는 무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한대. 어디까지 각국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강도가 얼마 정도까지 만들 수 있느냐, 인류가 원하는 만큼 아마 될 거라고 저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야심차신 거 아닙니까? 그 강도로 보면 단위로 보면 메가파스칼이라는 단위라는데요. 뭐 500메가파스칼, 300메가파스칼 있던 것들이 지금 대표적인 기가스틸, 그러니까 1000메가파스칼의 기가스틸이 나오게 되었죠. 그것들은 이제 얼마나 강하고 또 연성도 충분하냐면 10원짜리 동전에 이제 10톤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바닥만한 10cm, 15cm 손바닥만한 우리가 판재에 그 1톤짜리 준중형차 1,500대를 올려놓아도 견딜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강철이죠. 지금 항공 우주 산업과 관련되어서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그 스타쉽이 보시면 반짝반짝합니다. 그게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만들어진 그 탄소 카본 파이버보다 가격은 한 100분의 1 정도 되고요. 머스크의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어서 우리가 그 여러 번 사용해도 되는 그 스타쉽에 딱 맞는 재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환경이 바뀌면 우리가 원하는 수요가 있으면 얼마든지 거기에 맞는 재료가 개발이 되고 미지에 아직 그 개발되지 않은 발명되지 않은 수많은 재료, 철강 재료가 남아 있고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와, 진짜 철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다 보니까 환경 파괴를 걱정하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철을 만드는 공정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던데 어떤 부분이 있나요? 맞아요. 최근 들어 이게 철강 업계의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실제 이제 철강 산업은 이제 탄소 다배출 업종이거든요. 네. 이게 철강을 1톤 정도 생산하는데 약 2배 가까운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강 산업에서도 이 이산화탄소 량을 이제 감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존의 탄소 공정에서 이제 수소 공정으로 대전환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기존에 이제 석탄과 같은 탄소로 이제 철광석을 환원했다면 이제는 이제 수소를 이용해서 이제 철광석을 환원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걸 이제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수소로 환원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의 없겠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철강 쪽에서는 이런 이제 수소 환원 제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이제 연구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두 분 덕분에 저희가 그동안 몰랐던 철의 매력에 대해서 많이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정원 박사님 두 분의 말씀을 경청하셨는데 한쪽으로는 계속 요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철은 뭐다 한 줄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철은 대지와 생명의 여신이다. 오. 이렇게 정리했어요. 태초의 지구가 품은 대지의 속살, 다 철이거든요. 그리고 산소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한 생명의 원천. 또 하나는 철이면 무쇠팔, 무쇠다리 이렇게 강한 이미지만 있었다는 게 우리 편견이란 걸 알았어요. 맞아요. 저 여신이라는 호칭으로 붙여봤어요. 와, 예. 이렇게 항상 멋지게 한 줄로 이 시간을 정리해 주셨는데 네. 아쉬운 말씀을 저희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원 박사님이 오늘 C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저도 무한한 시간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인사로 C를 한 줄로 정리를 또 준비해 오셨군요. 네, 해보려고 합니다. 네. C 뭡니까? C. 미지 영역을 개척하는 탐험가들의 위인전이다. 모르던 것을 알게 하는 과학,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기술. 네.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 없는 게 많거든요. 지금 이렇게 나와 계시지만 반평생 연구하신 것들을 지금 들려주시잖아요. 이것이야말로 동시대의 위인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도 대화가 항상 즐거웠고 특히 저의 호기심이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어요. 정원 박사님 앞으로는 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네. 모실 수 있는 그런 날을 저희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 나눌까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 You and I just yelling off the balcony, late July, just waiting for your friends to leave, and finally, so can we, in the back of the car, trying to stay awake, I can tell from the stars that we're out of LA, with your hand hanging out the window like you're riding on a wave, I'm no good at goodbyes, we're always running away.